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아이고 네 우리 남자 선생님 박수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이게 혼자 모니터 보고 하는 거라서 너무 힘들어요. 할 때마다 맞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공지해 드린 것처럼 총 8 가지 7 가지 강의 이제 진행되는데 저번 주에 네 금융 기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저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고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뭐 저축 잘하려면 뭐 월급 많아 가지고 뭐 거기서 저축 뭐 떼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저축 잘하는 방법 뭐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저번 피드백이 너무 길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대한 1 시간 내로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뒤에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빨리 달려 보겠습니다. 제 소개는 넘어뛰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실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도 계시긴 했는데 그냥 넘기겠습니다. 저는 뭐 한영섭이라는 강사고요. 오늘도 초반 총 4 가지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우리 최미영 선생님 운전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이고 운전 조심하시고 네 요렇게 채팅창에 본인 상황들도 얘기해 주시고 그 강의 중간중간에 이건 좀 잘 모르겠다. 이건 좀 느낀 바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그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축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저축을 많이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텐데 실제로 저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좀 통계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축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건 한국의 총 저축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주황색이 요게 이제 기업이고요. 요 파란색이 네 이제 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개인 혹은 인제 비영리 단체 포함해서 보통 이제 그 가계라고 보는데 고 수치이고요. 잠시만요. 네 기업이고 네 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이렇게 저축하는데 기업의 저축률은 근 20% 가까이 이게 되네요. 가계는 근 9% 됩니다. 제가 그냥 이걸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그냥 우리가 1 0 0원 만약 가계 중심으로 했을 때 1 0 0원 벌면은 그중에 9만 원을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수입 대비 총 지출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래서 총 저축률이 나옵니다. 의외로 저축률이 높진 않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 쭉 따라가시면은 저기 이제 여기 예 언제입니까? 97 년도 98 년도 그 IMF 직전에 엄청 높았다가 인제 IMF 이후에 예 폭락을 했어요. 아마 이제 IMF라고 하는 거를 아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 그래프의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저축 못한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축을 하고 싶은데 많이 못한다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저축 많이 못합니다.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못하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는 뒤에 또다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축을 만약에 이미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저축 잘해야 되잖아요. 보통 저축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만기를 하실 때 우리가 '아 저축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적금 3년 만기율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만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이게 뭐 "3년 동안 내가 저축하겠다." 해 가지고 3 년이 지나 가지고 저축을 이제 타먹었다. 그러면 이제 만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냥 이제 그 때려 맞추십시오. 네. 채팅창에 그냥 뭐 마음대로 써 보십시오. 몇 프로 정도 성공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적금을 3 년짜리 들어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 네. 최서연 선생님 30%, 남자영 선생님 30%. 네. 이경희 선생님 10%. 너무 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우리 시간 없으니까 송이민희 선생님 거의 근사치 맞춰졌습니다. 네. 네. 이 19% 정도 됩니다. 자 요거는 사실 10명 중에 적금 만기를 이제 경험한 사람이 네 10% 20% 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성공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어 거의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근데 이제 이걸 좀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저축하려고 이런저런 금융 상품들 막 고민해서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실제로 그게 만기까지 가야 뭔가 실효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했던 이자율을 얻게 되는데, 뭐 이 얘기를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망고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기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만기 전에 이자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깨게 되면 그 우리가 그럼 저축 상품을 뭐 이것저것 뭐 한다고 그거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핵심은 뭐냐면 저축의 핵심은 만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금융 상품이 좋냐 나쁘냐를 따질 때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통 떠올리는데, 실제는 그 이자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기입니다. 실제로 그 만기까지 가서 어떤 자금을 이 운용하는 거에 핵심이죠.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만기를 경험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네요. "나는 만기를 타 봤다. 저축해 가지고 만기를 경험해 봤다." 우리 남자영 선생님, 역시네. 남자영 선생님 강의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톡 26주 적금. 예, 요즘 그런 게 왜 나왔는지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왜 카카오톡이 26 주짜리 저축을 하고 있는지. 그거 굉장히 인간의 어쨌든 심리 메커니즘을 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저축 장기 저축 못 합니다. 그래서 단기 저축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를 좀 드려 볼게요. 자, 두 가지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단상들을 제가 쪼끔 그냥 뭐 훑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아주 10% 짜리 금리 주는 저축이 있었어요. 이 청년 희망 뭐 음, 적금이라고. 고게 이제 가입을 아마 100만 명 가까이 넘겠는데, 그 탈퇴자도 해약자가 70만 명. 그러니까 뭐 10%를 주든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깬다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뒤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원 제도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쪼끔 제가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버들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끌어모은다 하죠.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사이긴 한데, 유튜버 중에 상위 1%가 한 해 2,400억, 네, 어렵네요. 2,400억을 벌었다. 그 1% 있는 사람 유튜버들이. 그들의 평균 수입이 7억 원 정도 되네요. 와,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가 저축을 어떻게 좀 알뜰하게 잘할까 이렇게 하는데 수입이 7억 원이니까 말 되겠네요. 이 강의 안 듣고 그냥 다 유튜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유튜브 시장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네.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만 해 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익을 늘려야지.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말고 그냥 우리 뭐 연예인으로 따져 볼까요? 제가 오늘 그냥 기자 연예인 뭐 그 재산 이렇게 검색하니까 구글에 요렇게 뜨더라고요. 네. 이 황현희가 요즘에 뭐 어디 나왔는지 재산이 엄청 나다. 네. 가수 아이유가 600억 원, 네. 260원 부동산을 매입했다. 100억 대, 네. 올해만 7,500억, 네. 3조 주식 부자 연예인 누굴까요? BTS를 만든 방시혁이랑 그다음에 그 지금 YG가 아니지. JYP, 이런 뭐 엄청나게 큰 부자죠.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좀 남, 와닿습니까? 남 얘기다 남 얘기 싶습니다. 같죠? 네. 네. 근데 이 남 얘기다라고 그냥 치부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은연중 나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할 때 하나의 이제 증거 지점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기사들이 우리가 계속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죠. 그럼 우리가 돈을 잘 저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사들을 안 봐야 되는데,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죠. 근데 다만 이게 연령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뭐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남자영 선생님 것처럼 약간 어쨌든 연륜이 좀 있다. 그럼 이런 거 현실 감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뭐 이제 좀 제가 쪼끔 뭐 거칠게 얘기 드리자면 연령이 어릴수록 여기에 좀 경도되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이제 우리가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들,
뭐냐면 아까 우리 유튜버든 뭐 근데 유튜버가 유명한 사람이 유튜브 말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도 유튜버 돼 가지고 대박 쳐 가지고 요새 엄청나게 이제 그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그런 이제 어쨌든 이야기들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연예인은 저 멀리 있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랑 알고 있던 누군가가 뭔가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부동산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제 움찔움찔한단 말이죠. 자 이런 걸 이제 통칭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이유는 나의 준거 지점이 어쩌면 인제 좀 높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득도해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뭐냐면 내가 저축을 오늘 포커스가 저축을 잘하려면 이 두 가지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런 사회적 환경이나 준거 지점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축의 어떤 플래닝에 잘 작동하는 것이 사실 오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좀 계속 좀 풀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축을 가로막는 여러 가로막는 몇 가지 장치가 있어요. 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이 개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축 잘할 것이냐 심리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들을 조금 짚어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축을 잘하려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걸 아까 제가 우리나라 저축률 얘기하면서 얘기를 다 가까이 안 했 그 깊게 안 했는데 우리가 저축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소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 얘기도 드릴 건데요. 그건 사회 구조적 맥락이 있는 거죠. 그것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저축하면서 계속 쫄리고 그러니까 쪼들리고 나만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어쩌면 이게 쪼끔 더 안심이 될 수도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사회 심리적 요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는 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몇 가지 제가 좀 그 뭐 통계 혹은 인제 사회 현상들을 좀 짚어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좋다. 그러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예. 우리 남자 선생님은 바로 이제 안 간다고 했어요. 네. 네. 다른 분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질문을 청소년들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흥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명사회 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윤리센터 연구를 해요. 거기서 이제 아마 경년으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는 쪼끔 뜸하더라고요. 요 자료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들 요게 뭐냐면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는 감옥 가도 괜찮다."라고. 괜찮습니다." 라고 한 비율이 고등학생이 44% 에서 56%로 늘어났고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 그냥 그 뭐 그냥 피상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2010 년도 2020 년도에 했었는데 그거는 58 인가 아마 또 늘었어요. 이를 뚫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윤리 의식이 망가진 거죠. 사실 뭐 감옥 가는 거를 뭐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의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가치관이 좀 더 확장되는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 청소년들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은 어른의 이제 그 거울이죠. 지금 우리 어른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이제 17 개국의 사람들한테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거기에 5 가지 가치를 뽑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어 1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각 나라에 질문을 한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아마 작년 아마 연말쯤에 이 기사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처음 보는 분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17 개국 18,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다른 나라는 다 모두가 자 1 위를 뭐라고 짚었냐.
가족과 아이 관계가 1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직업과 경력,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네, 맨 처음이 물질적 풍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 네, 경제적인 재력 이게 1등, 1등. 그다음에 몸과 정신, 그다음에 가족과 아이. 네. 뭔가 좀 다르죠. 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상당히 돈 중심적으로 바뀌어 왔죠. 근데 뭐 이걸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돈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 부분 가치가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죠. 어 이게 어쩌면 우리가 더 저축을 하기 어려운 하나의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대박을 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 방에 큰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이렇게 이 뭐 돈도 안 되는 이 뭐 티끌도 안 되는 이 저축을 계속하고 앉아 있는 것이 상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큰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라고 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장인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우리나라 직장인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있으면 부자냐?"라고 질문했더니 "40억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이제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너는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 20 대는 10억 정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을 수 있는 재산이 10억 정도 된다, 20 대는. 30 대는 30대 오히려 좀 더 적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물을 좀 먹은 거죠. 이제 현실 감각을 좀 익힌 겁니다. 그러다가 40대 넘어가면 '아 좀 더 벌 수 있다.' 전체 한 10% 정도 된다라고 사실 이건 뭐 몇 명 뭐 700 명밖에 안 되기 600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한 40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벌 수 있는 것이 10억 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근데 이 실제 이 10억 이 가능한 수준인지 좀 짚어 볼까요? 이 데이터는 실제 우리나라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매년 이제 통계청이랑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요. 전국에 2만여 가구를 표본으로 재생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보통 우리가 설문한다 그러면 1,000명 혹은 2,000명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2만 가구를 했으니까 굉장히 어쩌면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의 이제 개인의 자산, 그러니까 가구의 자산, 뭐 부채, 뭐 순자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금융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뭘 보라 그랬죠? 보도 자료를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 보도 자료입니다. 이것만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좀 어쩌면 현실 감각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뭐 그냥 뭐 핵심으로 갈게요. 자 그럼 실제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 평균치입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중에 부채가 한 1억 이고 순자산으로 4억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평균이죠. 근데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가구입니다.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 포함된 거니까 그렇게 좀 사고를 하십시오. 개인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개인 이익보다 훨씬 더 적겠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순자산으로 이제 봤더니 여기 볼게요. 요 표가 참 유의미합니다. 여기 볼게요. 이제 순자산은 우리가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빼면 그걸 순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 부채를 제외하고 부채도 이제 포함되긴 하겠지만 일단 부채 제외하고 내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냐를 봤더니 아까 우리 10억 상징적으로 나왔잖아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10% 정도 된다. 전체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어 1억 0 원에서 1억 원 미만 저입니다. 저희 집입니다. 네. 저는 저희 집은 여기인데 여기 가구가 26%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어 마이너스인 가구 그러니까 부채랑 자산이랑 다 따져 봤더니 마이너스인 가구도 존재하네요. 여기가 어쨌든 여기까지가 1억 원 미만이 대략 30% 정도 되고 자 3억 미만 순자산이 3억 미만인 사람
가까이 치었더니 한 60%, 아니 15%, 그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대략 한 70% 가까이가 요 범주입니다.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0% 그 가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순자산은 3억 미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략 3억에서 4억 요 사이일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실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게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어쨌든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것이 계속 뭐 100억은 우습죠. 뭐 조 단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고지점이 나도 모르게 그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경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10억 이상 순자산이 있는 사람이 상위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위 10%인 사람이 전체 부에 얼마나 이제 그 부를 독점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그 볼게요. 요 상 이 순자산을 1분위는 돈이 적은 사람, 10분위니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분위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상위 10%에 있는 사람이 전체 순자산의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가계 순자산의 대략 73% 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위 10% 1% 그러니까 10% 하위 10% 하위 20% 30% 40% 절반 가까이 이렇게 볼게요. 네.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의 점유율 그러니까 전체 총액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 10%도 안 되죠. 4.6% 3% 1.7% 0.7% 마이너스 0.2%니까 대략 10% 언저로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가 네 전체 이 자산의 10%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요런 공룡 모양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자산의 어쨌든 그게 요렇다는 거죠. 앞으로 갈수록 엄청 높고 뒤로 갈수록 엄청 낮고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평등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실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불평등하죠. 뭐 이거 정도는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오늘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국내 총생산으로 따지자면은 세계 13위입니다. 경제 대국이죠. 근래 한 몇 년 전만 해도 10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한 13위 정도 됩니다. 나라 전체가 세계가 250여 개국이 되는데 그중에 13번째로 이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13번째니까 엄청난 경제 대국입니다. 그건 분명한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이 단연 이제 그 큰 경제 대국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큰 이제 경제 대국이죠. 그에 반면에 이제 우리의 이제 이 삶의 만족도는 네. 저기 OECD 국가 OECD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경제개발 이제 국가 경제 여기 있네요. 경제협력개발국 기구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돈 잘 버는 이 나라들을 조금 묶었어요. 34개인가 이제 묶었는데 그중 최근 더 늘었네요. 그중에 이제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그 OECD가 봤더니 유엔에서 봤더니 네. 평균이 6.7인데 우리는 5.7, 5.9 밖에 안 된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아니 이제 우리가 생각해 저축 많이 하고 돈 잘 벌면은 제가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하고 부자 되니까 삶의 만족도 높을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두 그래프로 그냥 극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높은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이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쨌든 뭐 마음가짐이 틀려 먹었다 이런 것이 사실 아니라 어 실제 이거를 이제 그 1 인당 GDP로 나누면은 우리 이게 약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 통계 오류라고 할까요? 오류는 아니고 이걸 1 인당 GDP로 나누면은 1 위가 룩셈부르크라고 합니다. 저기 우리나라는 여기 있네요. 네. 요게 2022년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매년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
1인당 GDP로 봤을 때는 31위.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전체 부는 커졌는데 그거를 이제 나눴더니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 이게 이제 현상인데요. 자, 방금 지금 제가 뭘 얘기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 저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 우리가 뭐 부자 되고 뭐 혹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쳇바퀴 돌듯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여기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그래프 제가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가계는 9%인데 기업이 20%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다른 이제 OECD 국가 아까 이제 그 뭐 돈 잘 버는 나라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비정상인 겁니다. 그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나라들은 기업이 이렇게만큼 저축을 많이 안 해요. 예, 오히려 더 이게 어 이 그래프가 보통 나라들의 그러니까 그 뭐냐면 가계는 저축을 많이 하고 기업은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가계와 기업은 쪼금 다른데 기업은 순수하게 저축이고 기업은 돈 벌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거기에 이제 뭐 생산성도 높아지고 거기에 뭘까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제 얻게 되고 요게 이제 기업의 행위인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혹은 반대로 가계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낮고 기업이 그냥 계속 저축만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경제는 후퇴됩니다. 이걸 이제 뭐 거시 모델로 있긴 한데 뭐 거기까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기업이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한다. 이건 굉장히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계에 가야 될 자금들이 기업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조세로 보면 이제 기업에 어쨌든 뭐 세금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그 뭐 그다음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쪼들리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기업이 대기업을 좀 얘기 들으자면 거기가 노동자들에게 혹은 투자를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니까 사실 이 격차가 더 늘어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추적해서 보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왜 이제 가난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 년도 OECD 이제 그 국가별 사회복지 지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설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그 우리가 그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사회복지에 얼마나 돈을 쓰느냐. 자 근데 이걸 좀 달리 볼게요. 우리가 저축을 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혹은 교육 자금을 쓰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혹은 뭐 결혼하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중에 대학을 볼게요. 대학이 무상이에요. 공공복지 사회복지 지출이 많이 해서 대학은 무상으로 됩니다. 되는 나라로 볼게요. 그러면 교육을 위한 저축을 할까요? 대학 자금을 위한 저축을 할까요?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겠죠. 자 그런 나라들이 그 뭐 북유럽이라고 하는 뭐 독일부터 시작해서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공공사회 지출로 교육비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저축해 가지고 교육비를 조달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교육은 이제 공공재니까 공공에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조달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축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공공사회 지출이 적다 보니까 개인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좀 거친 말로 하자면은 "각자 도생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회가 우리에게 뭔가 공공 지출을 쓰지 않고 개인들이 저축하게 만드는 사회를 각자 도생 사회라고도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걸 좀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 보자면은 자 우리 사회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을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그 뭐 경제학자들이 이런 진단을 내리죠. 우리가 어쨌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뭐 통인됐다 그럴까요? 용인됐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심리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죠.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극대화되는데 재미난 사례 하나 얘기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국가 중에 행복도가 높은 국가 얘기하면은 어느 국가를 떠올리죠? 우리가 행복한 국가 몇 년 전만 해도
부탄을 많이 떠올렸잖아요. 부탄이 행복한 국가라고 GNH라고 국민 총 행복 지수 이런 거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행복도가 과거에는 높았는데요. 근래에는 많이 떨어졌다 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SNS가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이들 층에서 이 만족감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부탄이라는 나라의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미디어의 환경,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에 우리가 노출되면 많이 노출될수록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박탈감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돈 중심 사고관이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진단하는 건데 저 혼자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보장 제도가 탄탄하게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사회보장을 저복지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적게 걷고 그게 맞다 틀렸다 라기보단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세금을 적게 걷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금을 적게 걷으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내 생활을 조달해야 되는 이런 나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 불평등은 오히려 커진다라고 하는 게 전체 이제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바람직한 거는 요 사회 보장을 늘리고 이 불평등을 줄이면서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좀 변경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과제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저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그럼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축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저축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축만 가지고 내 삶을 온전히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개인이 해야 되는 것들, 사회가 해야 되는 것들,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각각이 다릅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학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특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해요. 혹은 의료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 북유럽 국가들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걸 개인이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죠. 뭐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해야 될 것들, 사회가 해야 될 것들, 국가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참고로 이제 그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주거 관련된 저축이 많을까요? 주거를 우리가 집 사려고 저축을 많이 할까요? 그 질문이. 아니요? 네.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뻔하죠. 굳이, 네. 네, 뻔한 집에 머물 질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서? 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집에 계속 못 모이니까 집 관련된 정책과 집 관련된 저축이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저축은 필요하니까 그것도 잘하고 사회가 혹은 국가가 해야 될 것들을 함께 놓고 보자가 이제 저희 이제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뭔가 있다기보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좀 바닥을 깔겠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아이고 벌써 40분이 됐네. 빨리 할게요. 저축의 정의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절약을 해서 모으다 아껴 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렇게 해서 뭐 저축한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저는 이 개념을 조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쌓아 놓는 게 아니고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래 소비라고 할게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저축은 돈을 쌓아 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쓰는 게 지금 당장 쓰지 않고 3년 뒤 혹은 5년 뒤, 10년 뒤 쓰기 위해서 한다. 자, 여기서 핵심은 쓴다입니다. 저축은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겠죠. 어디서 쓸 거냐? 요 질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 줘야 되겠죠. 그럼 저축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지금 5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 그러면 꽝이에요, 꽝. 그게 아니고 내가 3년 뒤에 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2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 요게 이제 사실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게 핵심인데 요렇게 우리가 구성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목돈 저축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목돈 저축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저축 금방 쉽게 깨집니다. 목돈이 아니고 구체적인 목표. 그게 3 년이냐 5 년이냐 10 년이냐 이거거든요. 자, 이걸 좀 쪼금 더 제가 쪼끔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소득 재정 관리하려면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월급은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그 쪼개서 잘 쓸 거냐. 돈을 쪼개서 잘 쓸 때 현재 발생된 지출, 미래에 발생할 지출 이걸 저축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 3 박자가 맞아 들어가죠. 소득, 저축, 그다음에 미래 지출. 아니. 현재 지출, 미래 지출. 요 3 박자가 골고루 이제 있어야 재정 관리 잘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자, 근데 이거는 어 요렇게 하면은 인생이 꼬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요렇게 하면은요. 내 소득 범주에 내 삶을 쪼그리게 됩니다. 내 소득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 생활 계획을 짤 수가 없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경제 관리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역전시켜 박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기존 우리가 이 돈 중심 사고 그러니까 소득 중심 사고관 세계관에서 이걸 좀 전면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요렇게 이제 바꾸십시오. 자, 이제 이 필요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혹은 뭐 필요 욕구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필요와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 욕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기존에 소득이 얼마인데 이 소득을 어떻게 아끼고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소득에 내 삶이 이제 껴맞추게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혹은 미래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그중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 행복한 노후를 생활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7 강의 중에 노후 관련된 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맛을 좀 보여 드리자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연금을 그래서 얼만큼 가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계관이 이제 좁혀지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행복한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는 돈도 필요하지만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 말고 다른 것들도 필요하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가족들도 있어야 되고 취미 생활도 있어야 되고 뭐 뭐 어쨌든 소일거리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혹은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상대방과 교감하기 위한 그런 욕구들도 있겠죠. 그런 것이 이 경제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경제가 아니라 좀 넓은 의미로 경제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필요를 우리가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돈도 벌고 내 역량도 늘리고 하는 건데요. 요 얘기는 제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좀 보자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소득이 얼만데 이 소득을 어떻게 내가 현재 얼마 쓰고 미래에 얼마를 저축해야 되지 요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가져 가지고 핵심적인 단어는 쓰는 거 언제 쓴다? 3년 뒤에 쓴다. 5년 뒤에 쓴다. 10년 뒤에 쓴다. 쓴다가 방점이에요. 모은다가 아니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 경제 교육할 때 "야 돈 쓰지 마. 돈 헤프게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모아서 잘 써. 모아서 잘 써." 이게 그 우리가 언어를 좀 바꿔야 되는데 돈을 쓰라고 모은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걸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저축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더 맹목적 저축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가 특히 20대 여기 뭐 오늘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 20 대가 계실 텐데 20대 분들께는 저축 많이 하지 마십시오. 네. 무슨 얘기냐면은 20대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걸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소득이라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내가 20 년, 30 년, 50년 살아가려면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10대, 20대 때 더 많은 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을 하려면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돈을 써야 경험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을 쓰지 않고 모아만 놓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못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어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걸 쓸 때 30만 원짜리 경험이 있고 100만 원짜리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예를 들자면 그 제주도에 올레길을 다 갔다 오는 게 뭐 목표인데 그걸 가려다 보니까 돈 100만 원이 필요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뭐 100만 원을 저축한다. 뭐 10억 만든다. 뭐 1억 만든다. 이런 맹목적 저축은 오히려 더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나중을 지냈을 때 남는 게 없는 거죠. 저축만 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럼 삶이 굉장히 쪼그라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인데요. 자, 그럼 조금 더 점진적으로 제가 조금 더 이거를 빌드업 해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아마 괜히 모호한 개념일 텐데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짚고 우리가 이제 저축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 요거만 다 아실 것 같아요.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른 일정한 비율의 돈, 뭐 이걸 이제 이자라고 하죠. 원금, 원금에 대해서 붙는 이자, 단리.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 제도나 저축 상품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 이런 건데요. 어, 그리고 이거는 네, 복리죠. 뭐 복리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우리는 이제 그 소득에는 세금이 다 붙게 되는데요. 이자를 우리가 이제 매기게 됩니다. 그 이자에 세금을 내게 되는 원금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이자 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이자 소득세는 얼마나 내느냐? 14%를 내는데요. 거기 플러스 알파에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를 이자 소득세를 뗍니다. 근데 이자 소득세를 안 떼는 것도 있고 비과세도 있고 그게 이제 혹은 비과세 세금 우대 뭐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럼 뭐 이왕이면 우리가 저축할 때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면 조금 더 이거 우리한테 이득이겠죠? 뭐 그런 관점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상황을 가지고 아이고 PPT가 좀 이상이 됐네. 어, 우리가 그럼 저축을 어떻게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건지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비상금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비상금은 급여의 3개월치. 근데 3개월이 많으면 한 상징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라도 좀 모아 놓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고요. 근데 이제 뒤에 하겠지만 내가 저축을 지금 처음 한다. 근데 비상금만 모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비상금도 모으면서 다른 저축들도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비상금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저축을 조금 플랜을 짜십시오. 그러면 그 금융 상품으로는 증권사에 있는 CM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은행의 수시입출금이랑 비슷한 건데 이자가 조금 더 붙는데요. 뭐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수시입출금 보통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이게 언제 쓸지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놔두셔도 되고 혹은 꼭 은행에 이런 뭐 CMA니 혹은 수시입출금에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적금 통장 아니 그 그냥 봉투 이런 곳으로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는 거 꼭 금융 상품을 통해서 저축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그냥 비상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 이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그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나가 볼게요. 이 비상시에 돈을 써야 되니까 이게 잘 쓰게 해 놓아야 될까요? 아니면 잘 못 쓰게 해 놔야 될까요? 비상시에만 써야 됩니다. 방점이 뒤에 있어요. 수시로 돈을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급할 때만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돈을 잘 못 쓰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냥 뭐 몇 단계만 거치면 쓸 수 있게끔 해 놓는 것들. 뭐 어쨌든 그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편의성을 어떻게 둘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잊어버리라 제가 얘기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건 뭐 복리 효과라 그래 가지고 뭐 칠이 법칙. 요거 뭐 재무설계 재테크 하면은 꼭 하는 얘기예요. 칠이 법칙이 있다. 그래서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금리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1%일 때, 그러니까 뭐 30년 동안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30년 동안 저축에 5억을 모으는데 이 퍼센테이지 따라서 매달 내가 모아야 되는 돈이 다르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1%로 계속 30년 동안 하면은 100만 원 가까이, 110만 원, 120만 원 가까이 필요한데, 예. 근데 12% 하면 14만 원만 꾸준히 30년 동안 모으면은 5억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저축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거를 굉장히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거든요. 요새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퇴사율이 높잖아요. 1년 안에 퇴사하고 3년 안에 퇴사하고 10년 안에 퇴사하고 요새 이제 옛날처럼 30년 근속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없단 말이죠. 중간에 이게 어쨌든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뭐 혹은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무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 복리였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셔라. 이거에 내가 눈을 상심지를 켜고 이자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이왕이면 이자가 높은 게 좋겠지만 거기에 핵심을 그것만을 쫓아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근데 이 이자율을 높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쪼끔 우리가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딱 은행이 딱 하나 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복리 효과 뭐 12% 그리고 예금자라고 할게요. 예금자. 예금을 해요. 예금. 아이고 안 써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금을 하는데 12% 준대요. 은행에 갔더니 "저 예금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이 12%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땡큐인 거죠. 12% 복리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와 엄청 좋아요. 자 그럼 똑같은 은행 A에 대출을 누군가가 하러 왔어요, 대출을. 자 그럼 이 대출자한테는 몇 프로로 이자를 매겨야 될까요? 예금 금리로 12% 준다고 은행이 확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자에게는 몇 프로 이자를 매겨야 될까요? 똑같은 은행에서는. 네. 그냥 찍으십시오. 네. 대충. 네. 20. 20 네네. 20%? 네. 아마 최소 20%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이제 은행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이 예금과 대출의 마진 이렇게 가 예대 마진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은행은 이제 시스템도 돌려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본인들 이제 이익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 20%로 대출자한테 이자율을 매겨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예금자인가요? 대출자인가요? 우린 둘 둘 다? 다죠. 네. 예금자이기도 하고 대출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똑같은 우리가 한 경제라고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한 경제 안에서 뭔가 이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럼 내가 예금을 22%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20% 가까이는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를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A라는 은행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한 바구니로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자율을 계속 고수하면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계속 갉아먹게 됩니다. 근데 불행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실제로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우리 개인이 아니고 은행들입니다. 은행이 작년 재작년에 수십조 원의 순이익을 얻어갔습니다. 40조 원의 순이익을 얻어갔죠. 메이저 은행들만 따져도 아마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는데 오늘 이거를 은행 기사를 못 찾아왔는데 금방 나옵니다. 수십조 원의 돈을 가져가요. 그 돈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뭐 다 우리 100% 뭐 개인에게만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테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을 높이는 게 나의 어쨌든 이 재테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지언정 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 개인과 사회 혹은 이거 같이 놓고 이제 보자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수익률은 조금 잊으시라 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자율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원칙은 요게 또 중요한데요. 생애 목적에 따른 저축 목적 계좌를 만든다. 이걸 심리 계좌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걸 경제에 적용하는 것을 행동 경제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볼게요. 어, 우리가 이제 목돈 1,000만 원 있어요. 목돈 1,000만 원 있고
그리고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이거는 내가 1년 제주살이를 하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돈이에요. 요 목돈 1,000만 원도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돈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목돈 1,000만 원과 1년 제주살이 하기 위해서 모아 놓은 1,000만 원, 이 두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이제 누군가 정말 친한 친구가 급한데 돈 좀 빌려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줄까요? 이 목돈 1,000만 원은 거기 꼬리표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제주살이 1 년은 나의 어쨌든 피땀 눈물이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나의 미래까지도 녹아 들어 있기 때문에 쪼끔 이제 그 고민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차이입니다. 뭔가 저축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심리적 계좌, 심리적 꼬리표를 다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앵커링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 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할 때 닷을 딱 내려 버리는 거. '이 돈은 이런 돈이야.'라고 찜해 놓는 거예요. 자, 저축할 때도 액수와 상관없이 이 돈의 성격을 분명히 부여한다는 것이 행동 경제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지점이긴 한데요. 어쨌든 핵심은 이제 꼬리표를 단다. 그럼 저축할 때 뭐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돈의 출처, 그러니까 저축의 목적, 이걸 달아 놓으십시오. 요게 저축 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해 놔도 많이 이제 깨게 되는데요. 근데 깨는 비율을 좀 적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표를 근데 이제 좀 더 세밀하고 더 그 뭐랄까요? 이제 조밀하게 이렇게 짜 놓으면 훨씬 더 만기를 경험할 그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제가 요게 볼게요. "생애 목적에 따른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쪼끔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저축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욕구나 테마로 좀 나눠 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저축의 목적, 꼬리표를 단다라고 하는 거를 재무 목표라고 하는데, 고거를 생애 설계의 관점으로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욕구가 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죠. 혹은 이제 반대로 또 다른 관점에서는 가족과 먹고 가족과 가기 위해서, 혹은 뭐 건강을 위해서, 여가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공동체를 위해서, 이 6 가지 욕구와 그 5개 채무가 그 테마가 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생애 설계할 때 뭐 내가 적금이 뭐 주택을 얼마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거를 그러니까 그 오밀조밀하게 설계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라고 그 센터를 운영할 때 만든 이제 그 어떤 뭐 표인데, 이런 걸 좀 해볼 수도 있어요. 연초이기도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은 요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냥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욕구, 해 보고 싶은 것들. 근데 이걸 할 때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가든 돈이 들어가지 않든 그냥 막 떠올려 보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돈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 재무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거 중심으로만 짜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상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달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걸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가족권과 여가일 공동체, 가다 먹다 나눠 배우다 만나다 뭐 나누다, 이런 아까 죄송해요. 필요 욕구를 같이 짬뽕해서 만들어 본다. 요걸 바탕으로 이 재무 목표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 내고요. 고거를 이제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요 작업은 지금 오늘 못 하니까 이거는 워크숍을 통해서 하면 제일 좋고, 오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 연령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기간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려 보세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했던 거라 지금은 좀 바뀌었네요, 나이가. 네. 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함께 할 것들, 뭐 건강, 여가, 일, 공동체, 뭐 기타, 요렇게 그림을 좀 그려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거니까. 요런 것들을 한번 이제 하고 싶고 해야 될 것들을 이제 그려 본다. 이걸 바탕으로 뭐 필요한 뭐 재무 목표들을 이제 산출한 거예요. 뭐 50만 원 들어가는 거, 뭐 100만 원 들어가는 거, 뭐 300만 원 들어가는 거, 뭐 30만 원 들어가는 거, 뭐 월 3만 원 뭐 들어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게 조금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무 관리에서 좀 뭐 재무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계획을 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또 뒤에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그 생애 설계, 생애에 맞춰서 목적을 짜는 두 번째 이제 그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 저축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됐네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되는 구조가 가능한 저축 프로그램.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 구조가 가능한 금융 상품을 선택한다. 요건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저축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모든 금융 상품은 다 좋은데 그 저축 상품이 그 금융 상품이 내 지금 재무 관리에 아니 내 생애 설계에 부합하느냐 이거를 따져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게 가능한 구조. 예를 들면 뭐 투자 상품을 선택했는데 뭐 이자율이 높대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상품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내가 돈이 필요한 시기에 돈이 그 주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돈을 못 뺏어 쓰기 조금 힘들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3년 뒤에 반드시 여행을 갈 거야. 나는 이 여행 가는 게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한다면 그 3년짜리 저축은 펀드를 할까요? 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투자 상품입니다. 그 투자 상품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아무리 이제 이자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것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돈을 운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 시기에. 그러면 이제 기간과 상관없이 내가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그냥 저축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우리가 돈을 잘 빼서 쓰기 쉬운 거죠. 돈이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 유동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돈이 막히지 않고 흘러야 되는데 흐르면 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축 상품이든 우리가 금융 상품 선택할 때 언제 내가 돈이 필요한지 그러면 내가 한 300만 원이 필요한 건지 500만 원이 필요한 건지 그거를 찾아 쓸 수 있겠는지 그거를 따져 물으시면서 금융 상품을 가입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간별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요거는 이제 요게 뭐 핵심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비상금은 아까 얘기했던 뭐 보통 예금이나 뭐 CMS 혹은 그냥 봉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초단기가 이제 6개월 이내에 돈 써야 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따져보니까 이 돈을 6개월 안에 써야 될 것 같네. 라고 한다면은 뭐 장기 저축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보통 예금이나 뭐 CMA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CMA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가 잘 모르는 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는 것만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CMA는 아까 잠깐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그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파는 보통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자를 좀 더 준대요. 근데 이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뭉칫돈이 내가 만약 10억 있다. 근데 당장 내가 어디 투자처를 못 찾았다. 그래서 CMS 잠깐 넣어놓고 이자를 좀 불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큰 돈이 없잖아요. 불리 쓴 돈이 100만 원, 뭐 200만 원이다면 얼마 안 붙습니다. 그게 내 대세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 얘기가 도찐 개찐이니까 뭐 따져서 이제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한 곳에 하시면 됩니다. 그 단기 저축 그 뭐 1년 이하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재정 관리할 때 얘기하는데 뭐 예금하거나 뭐 적금하거나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1년 이내에 써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났을 때 돈을 써야 되니까 그건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네. 뭐 중기 저축, 장기 저축 뭐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그 기준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했던 꼭 만기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만기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기 내가 목적한 바로 돈을 저축해 가지고 쓰는 경험. 여기서 핵심은 쓴답니다. 썼을 때 그 효력이 진가가 발휘돼요. 성취 동기 훈련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네요. 특히 이제 연령이 젊을수록은 꼭 3년짜리, 5년짜리 하지 마시고 6개월짜리 저축부터 하세요. 아까 우리 그 남자 선생님이 뭐 이제 28주 저축 뭐 그런 것들 그거 좋습니다. 네.
6개월짜리 저축 혹은 3개월짜리 저축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그 맛을 보십시오. 돈 쓰는 맛이 사실 우리 돈 좋잖아요. 근데 돈 썼을 때 좋아요. 저도 돈 쓰는 거 좋아합니다. 다만 핵심은 내가 의도한 바대로 모아서 쓰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 보느냐에 따라서 만족감이 달라지거든요.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내 삶의 만족감으로 좀 높아져요. 돈으로 하는 이제 그 교육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까 이제 원리를 저희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축을 도와주는 제도와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하는 제도들 아까 뭐 희망 그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희망 저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회사에서 하는 저축들 그다음 비금융회사에서 있는 저축들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적용해서 저축 플랜을 짜는 건데요. 자 몇 가지 좀 경로를 말씀드릴게요. 이 저축 관련 제도는 수십 가지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어디 가야지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복지로 기억하세요. 복지로는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업들 그러니까 이걸 정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제도, 혜택, 국가에서 해준 혜택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중에 이제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걸 검색하게끔 되어 있어요.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서비스 목록에서 나오네요. 뭐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가구 상황에 따라서 뭐 간신 추이에 따라 이거는 이렇게 응용하시 꼭 저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사회 서비스들이 다 조회가 됩니다. 뭐 가끔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참조하시고 내 저축 계획을 짤 때 '아 그럼 내가 이거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그다음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이제 그 야심차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자산 형성 제도 요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수십 가지가 넘어갑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면 오늘 일단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니까 못 하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청년이다라고 하면 온통 청년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온라인 청년 센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온통 청년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가 떠요. 여기에 청년 정책이 이렇게 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보자면 청년 정책이라 읽지 마시고 그냥 청년 제도, 청년 혜택 이렇게 읽으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요놈 꼭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청년 정책 통합 검색이 뜨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검색을 쭉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면은 이제 그중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야심차게 이제 한 건 이거 이제 5천만 원 만들기 뭐 프로젝트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5 년에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러니까 이자처럼 매칭을 쪼끔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만드는 건데 실제 이자율을 치자면은 7-8% 정도 됩니다.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만 70만 원을 다 해야 되는 거냐. 이건 최대 70만 원이니까 완급 조절해야 되겠죠. 요 70만 몰빵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그 얘기 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다 설명 못 드리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이런 게 있다 카더라. 여기 뭐 보니까 아까 우리 비과세 비과세 혜택도 있네요. 근데 이제 만기하거나 만기 시 비과세고 중도 해지하면은 비과세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여금도 마찬가지. 기여금도 만기해야 받아요. 근데 이 중간 해지하면 그런 거 못 받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대도 해 주네요.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우대도 있네. 이런 게 있군요. 자 이제 대충 볼게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또 야심차게 나온 건데 또 괜찮습니다. 그냥 뭐 윤석열 정부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잘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청약통장이랑 유사한 버전인데 청년 버전으로 쪼금 바꿨어요. 청약통장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왔다가 그게 쪼금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청년
청년 주택 드림 청년 통장이라고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좀 있다. 나왔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자율 괜찮네요. 그리고 그 기준이 연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에게 가능하게 했고 최대 납입 한도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요거 이제 뭐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이제 그거네요. 네. 요거가 아마 국토부에서 나왔던 정책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지자체별로 이런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건 서울시의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은 사이트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요것도 바뀌었어요. 서울시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울시 청년 정책이라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뜰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르면은 자, 서울시 희망지배 청년 통장이라고 있네요. 각각이 달라요.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이 각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서울시 희망지배 청년통장 대상이 돼가지고 이걸 신청해 가지고 불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이제 그 유사한 그 정책들은 동시 가입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내가 그럼 이 내용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고 가장 나한테 좀 필요한 것들, 가장 나한테 뭐 실행 가능할 것들을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아까 이제 그 청년 도약 계좌는 상관없어요. 청년 도약 계좌는 중복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정책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길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기는 여러분 좀 잡으세요. 이걸 하나하나 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10만 원 저축하면은 10만 원 1대1 매칭을 해줍니다. 그럼 20만 원 저축하는 그 개념으로 돼요. 10만 원 저축하는데 10만 원 저축이 아니고 플러스 10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 저축하는 그 효과가 돼요. 그게 이제 이 청년 서울시 희망주배 청년 통장이라고 하는 이 통장 사업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경기도에는 일하는 청년 통장, 노동자 청년 통장, 그다음에 뭐 광주에는 일삼 통장, 여러 가지 통장 형태가 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자, 조회는 아까 청년 정책은 온라인 청년 센터, 아까 이제 몽땅 청년 센터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아, 내가 되는 게 뭐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 시중은행에서 여러 가지 그 저축 상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개별 은행 다 들어가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 방에 조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이라고 파인이라고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역할이 금융회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 금융회사한테 정보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정보를 다 긁어가지고 포털을 만든 거예요. 이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회사들이 요 뭐 이거 가공해 가지고 너한테 맞는 상품을 내가 이렇게 막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연동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금융상품 찾기라고 하는 걸 누르면은 여기 이제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하는 또 사이트가 떠요. 요거는 정보 포털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이트의 사이트입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 사이트들을 네이버와 다음처럼 한 방에 조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누르면은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네. 의외로 잘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금융 생활할 때 이걸 좀 참조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어쨌든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요걸 검색하시면 금융상품 찾기, 금융상 한눈에 누르면 이렇게 떠요. 네. 자, 금융감독원이 만든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식이 되어 있네요. 자, 저축, 펀드, 뭐 대출, 연금, 보험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지고 우리는 오늘 저축이니까 적금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럼 뭐 10만 원을 뭐 24개월 저축한다. 이거 우리 다 이거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지역도 다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요거 뭐 가입 방법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요걸 딱 누르면은 이게 쭉 떠요. 네.
자,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있는 이거를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지금 이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구나를 알면 됩니다. 네. 아, 이 정도 느낌이구나. 근데 이제 그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하기 편한 곳에 하시면 돼요. 네. 저축은 막 이렇게 막 쫓아가가지고 저축하는 게 사실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기 편한 곳에 하셔도 됩니다. 어떤 곳이든 비슷해요. 아주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기껏해봐야 100만 원 안짝이에요. 그 매월 적금이라 표현하자면 매월 100만 원 안짝이거든요. 그 차이가 3년짜리 저축한다 했을 때 그 이자가 1%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저축하는 돈이 만약에 한 달에 1억이다. 한 달에 저축하는 돈 1억이다. 그때는 이런 걸 쌍심지고 키고 봐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이자율을 따라서 어쨌든 나의 이자를 받는 금액이 현저히 차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꼼꼼히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저축하는 돈이 뭐 30만 원, 뭐 50만 원, 뭐 10만 원, 5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망구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자율 차이 해봐야 얼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폭이 가장 이제 그 많이 주는 것과 가장 적게 주는 거의 그 폭이 엄청나게 이게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작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액수도 적고 여러분 무시해서는 아니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중에 뭐 억 단위로 저축할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좀 무시했네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 강의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다른 뭐 VIP 대상으로 강의 들으시고 제 강의는 그냥 그 평범한 사람들 관점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저축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저축하셔라 이런 의미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찾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저는 이제 그런 뭐 어쨌든 뭐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저축의 가치를 더하다 이렇게 해놨네요. 요새 ESG 뭐 기후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은행에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으스 ESG 적금이 됐네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환경보호 실천하면 우대 금리를 조금 적용해 주겠다. 월 30만 원 이하. 뭐 가능하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찾아서 해보셔라고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꼭 여기 우리은행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은행에서 만약에 저축할 때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가미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축할 돈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고 환경보호 실천하면 우대하겠는데 우리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면 0.4% 우대금리 적용해주고 환경보호 실천 운동을 이제 선언하고 달성하면은 0.4%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이런 게 있네요. 요새 이제 그 기업 그 금융기관들도 ESG 해가지고 이런 상품들을 몇 개씩 만들어냅니다.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두 개 정도는 구색 맞추기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가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돈이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은행에 저축하고 있거나 예금하고 있을 텐데 그 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마 제가 저번 주에도 이런 얘기를 뭐 드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어떤 은행에서는 이 예금하는 돈이 다 기후위기나 이런 지속 가능한 곳에 쓰여지게끔 되어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은 GLS라고 하는 은행인데요. 여기는 독일에서 만든 은행입니다. GLS 은행은 지속 가능한 은행, 착한 은행, 사회적 은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은행에서는 예금자들이 예금한 돈을 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곳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합니다. 요걸 이제 번역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 사이트에 이제 그 한글로 번역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신의 돈으로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1974년도부터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는데 뭐 이 재생에 대한 것들, 뭐 사회 건강에 대한 것들,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들로만 융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금융회사에서는.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은행이 있다면 바로 가입하고 바로 여기에 예금하고 저축하겠어요. 제가 했던 돈도 많이 없지만 계좌를 다 옮기겠습니다. 뭐 이런 은행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뭐 부족하죠. 이걸 이제 사회적 은행, 뭐 호혜 은행
혹은 뭐 녹색은행 이렇게 이제 호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은행들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긴 합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조금 얘기 드렸던 걸 조금 이제 정리해서 실제 그러면 이 모델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미혼이고 만 28세고 회사원이고 실수령액이 220만 원이다. 뭐 세금 빼고. 그랬을 때 이제 저축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 거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부터 볼게요. 소득이 220만 원 중에 뭐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다 뗐더니 대략 한 150만 원이고 저축 가능 금액이 70만 원이다 하면은 이 70만 원 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70만 원 몰빵 저축하는 게 아니고 70만 원을 목적에 맞게끔 저축을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금 저축으로 20만 원씩, 목표는 한 3년 동안 한 300만 원 만들어 보자. 일본 여행 저축 10만 원씩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만들고 가자. 일본 여행 가는 게 이제 뭐 하나 목표인가 봐요. 주거저축 관련돼서는 뭐 청년 도약 계좌나 혹은 청년 드림 통장을 통해서 30만 원씩 3년간 넣자. 혹은 뭐 이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교육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꿈이 있나 봅니다. 네. 5만 원씩 저축해서 한 100만 원 만드는 것 작업들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통장 하나 있네요. 지름신. 네. 여러분들도 꼭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분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 저축 계획이 깨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름신 통장을 하나, 두 개씩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뭐 XX 뭐 비용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비용들을 엉뚱한 곳에 돈 쓰지 비상금 깨지 마시고 지름신 통장에서 깨고 또 쓰고 또 모아놓고 또 깨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계획이 망가질 수 있다를 전제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요런 뭐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놓으셔도 그래야지 우리 계획이 깨지지 않겠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몰빵 70만 원씩 저축을 만약 아까 청년 도약 계좌가 최대 7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 상품이 엄청 좋다고 몰빵 저축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우리가 써야 될 돈들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이 이 돈에 다 묶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몰빵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쪼개라. 요게 이제 그 재정 관리의 어쨌든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그 교육이라면 요거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제가 개인적 차원의 얘기를 드렸고 근데 사회적 차원, 국가 차원을 조금 이제 말씀드릴 텐데 좀 빠르게 가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희망도배 천연통장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게 있고 아까 중앙정부의 청년 저축계좌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자산 형성 프로그램,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제가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시에 2013년도에 제안해서 한국의 최초로 청년 버전의 청년 통장을 제안하고 그게 실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서 그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거 사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2013년도에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활동들을 전 했었어요. 그 활동을 통해서 뭐 서울 청년 정책위원을 뽑는다 뭐 해가지고 저도 정책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지금도 가방끈이 짧아요. 저는 야간 전문대학교 졸입니다. 대학교가 아닌 야간 전문대학 졸업이 저의 최종 지금 학력입니다. 근데 뭐 정책 만들고 뭐 이렇게 강의하고 뭐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그럴 수 있었던 몇 가지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모여 가지고 "너네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 가지고 이제 뭐 회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게 워킹 푸어 청년이라 그러잖아요.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한 거죠.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포착을 했던 거죠. 제 주변에 많았고. 계속 일을 해도 계속 저축할 돈도 없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아이디어 낸 게 기존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청년 버전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좀 뭐 제 잘났다고 이렇게 해 보기도 했었네요. 이게 2013년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통과된 거는 2015년도입니다.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됐던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뭐 부침도 있었고 뭐 이제 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걸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모여서 했거든요. 저 혼자 이거를 제안한 게 아니고 멤버가 이제 있었고요. 우리 함께 이제 그 당시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함께 모아 가지고 사실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화 됐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그 저축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냥 내가 월급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내 저축만 한다.'라고 하면은 미래가 안 그려집니다. 사실 그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축만 가지고 미래가 다 그려지시나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공공 재원을 활용하거나 혹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활동들을 해 봤던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능한 거죠. 그게 발전돼서 서울시가 이제 하나 하니까 그다음에 경기도가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이게 다 확장됐거든요. 이게 거의 뭐 10년 된 얘기이긴 한데 요런 이제 활동들을 해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나의 필요 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회 참여와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권리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모두에게 권리가 있겠습니다. 그게 청년이냐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 정치적 활동들도 꼭 정당에 가입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곧 있으면 총선이거든요, 올해. 총선 때 그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을 내는지 그런 얘기도 잘 들어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책 선거라고 보통 얘기하죠.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거 활동도 다 포함되고요. 투표면 또 잘해서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정치인을 우리가 발굴하고 좋은 정치인이 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지도 해 주고 이게 다 우리의 삶과 다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내 저축만 잘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다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꼭 정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소셜 예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셜 예금? 뭐 사회적 예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 사회. 사회적 예금. 요거는 북설 신협이랑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터무니없는 그 집이라고 여기가 어떤 걸 했냐면은 청년들에게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걸 공급하는 모델을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한 돈을 모은 거예요, 같이. 그래서 뭐 이제 이 가입 금액부터 해 가지고 이제 3 년에서 5년 동안 1 0 0원 이상 예금해 놓으면은 그 돈 가지고 네 "이런 걸 하겠다." 네. 자 집을 청년 공동체가 활동하는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이제 소셜 예금이라고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요런 것도 있네요. 요거는 노동공제연합 풀빵에서 하는 캠페인인데 풀빵 금고직이라는 게 있네요. 이 돈 1 0 0 원을 무이자로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그냥 "돈 우리한테 좀 달라. 좀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우리가 돈을 빌리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할 테니까 "무이자로 3년 동안만 빌려 달라."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거에 반응한 사람이 144 명이나 있었고 2억 가까이가 돈을 모았어요. 그 돈 가지고 대출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으로 뭔가 이제 그 이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저축이라고 하는 예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 가치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작아도 사회적 의미가 있으면은 저는 저축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소셜 예금 그리고 이제 그 금고지기 거기다 예금 저는 했습니다. 1 0 0원 제가 이제 꽂았어요. 없는 와중에 아니 그 이자 뭐 3년 동안 해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 계산기 두드려 보면. 대세에 제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 1 0 0 원 얼마가 3 0 0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박한 그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돈을 어디다 우리가 묻을 것이냐 함께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사회적 행위까지도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는 행위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 강의가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는 바람에 좀 짬뽕이 되긴 했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그냥 저축이라는 개념은 쓴다입니다. 쓴다. 모아서 쓴다.
돈을 쌓아놓는다가 아니고 모아서 쓴다. 여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모아서 쓰는데 언제 어떻게 쓸 거냐? 3년 뒤에 쓸 거냐? 5년 뒤에 쓸 거냐? 혹은 뭐 여행 가기 쓸 거냐? 혹은 뭐 로마 여행 갈 거냐? 일본 여행 갈 거냐? 유럽 여행 갈 거냐? 이 목표를 분명하는 것. 그에 따라서 어,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상품이 있고 혹은 상품이 아닌 비금융 상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드렸던 이 사회적 금융 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적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저축할 때 나는 가급적이면은 내가 저축한 돈이 생태적인 것에 혹은 뭐 지속 가능한 곳에 좀 쓰여지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찾아서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부족하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저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모두의 필요, 저축, 의료, 돌봄 여러 가지 모두의 필요한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저축하는 겁니다. 함께 조달하는 그 방식이 세금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함께 조달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뭐 계속 할 때 이런 그 관점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돼버렸네요. 1시간 30분 가까이 했습니다. 저번에는 2시간을 풀로 채우는 바람에 너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조금 이제 줄여서 했습니다. 일단은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 얘기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그 신용과 대출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도 잊지 않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금융상품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조금 잘 못한 게 있어요. 요거는 이 책을 조금 이제 좀 잘 보시면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들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얘기하는 거에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만든 책이고요. PDF로 제가 다 강의 끝나고 다 공유해 드릴게요. 요거를 한번 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들어오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스터디를 좀 꼼꼼하게 하시면은 기본기는 채워집니다. 근데 다만 이거에 해석하는 능력들은 저한테 좀 배우셔야 돼요. 요것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응용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좀 보충하시고 기본기, 그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은 이 책을 총하는 게 괜찮습니다. 어, 일단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다 마쳤는데요. 질문 한두 개 받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 질문 있으실까요?